제3부 서울의 하늘 밑 1. 홀로서기. 희식이 삼촌의 강압적인 자세에 떠밀려 서울로 올라온 영주는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꼈다. 희식이 삼촌은 금방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고 명희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 영주는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소재를 몰랐다. 아버지의 지금 상태를 도대체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희식이 삼촌이 가운데 완강히 가로막고 있어서 감히 접근해 볼 수가 없었다. 짐작컨대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가 직접 살인행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 김연길 경위는 오랜 수사관의 감각으로 가영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위를 감지했는지도 몰랐다. 혹시나 그가 상훈 장터거리에서 탐문에 나섰다면 그 현장 목격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영과 희자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 사실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검은 음모가 싹튼 것이나 아닐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건대 아버지의 정신이 깨끗하지 못한 듯 했다. 도대체 이런 사태에 영준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었고 두 손과 두 발이 있었으나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었다. 영준은 희식이 삼촌이 영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맡고 나선 것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죽어버린 누님을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살아있는 영준을 돕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지 도시의 K고교 동창들은 죄다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그리 먼 세월이 아니건만 그들과 함께 뛰놀던 시절이 아득하게만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영주는 그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조차도 몰랐다. 들려오는 소문이 간혹 없지는 않았으나 서로들 엇갈리고 해서 분명하지가 않았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생이 되었을 것이었다. 지금은 벌써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진급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호 형과 최장집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막 대통령 선거를 끝마치고 거리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벅보가 나붙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5대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군사혁명에 이은 국민 직접 선거라 그것의 중요성은 너무나 컸다. 최장집 형이야 아직 그럴 만한 계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김대우 형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228의 영웅들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흘러간 그 세월에 영준이 접해본 그들의 영혼과 가슴에는 자신과는 다른 정치에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들은 천연적으로 돌아가는 정신의 터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멎을 줄 모르는 정의와 투쟁의 뜨거운 터빈이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선거의 계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천하장사 땅딸보 윤영구, 윤필구 형제, 그리고 털보 엄씨와 쓸데없이 출렁거리다가 언제나 핀잔을 받던 기식이와 기호 등 그 판지 부대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영준과의 내일을 위해 전화번호를 남겨주었다. 영준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써먹을 계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황태동과 길기용 선생은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그들은 아직 젊다. 아직 30살 안쪽이다. 그들과 영준은 사실 같은 세대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은 이 격동의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일까?
반복과 답습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그 분지 도시의 교실 한 칸에서 자신의 생을 불사를 것인가? 그것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서 만족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젊다. 그들에게도 머지않아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이 느껴졌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우회수 여인이 만나고 싶었다. 그녀의 향기롭고 포근한 품 안이 그리웠다. 막 굴러먹는 여자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그녀는 신비롭게만 생각되었다. 온종일 그녀의 가녀리고 새하얀 목줄기에 입술을 대고 싶었다. 이렇게 구석에 처박힌 지금 우회수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렇게 부드러운 살결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과연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녀는 여전히 영준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포근하고 헌신적일까? 진정으로 자기가 나갈 길은 무엇일까? 도대체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는 영준에게 그녀는 무언가 진실된 얘기를 할 것 같았다. 어쩌면 버려진 인생을 끌어안고 삶의 뒤안길에서 잊혀진 잡초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이 아닌가. 잘나고 번질거리는 양갓집 낭자 드릴랑은 정말이진 자신이 없었다. 형란이나 영희도 포근한 마음을 가진 아가씨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녀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정말 이 이팔의 영웅도 3.15의 선봉도 아니다. 4.19는 망각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람의 인생이란 금방 앞에 다가왔다가 사라져가는 순간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므로 순간의 의미를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 그 순간순간들이 무의미하게 흐를 때 그 사람의 일생은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주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깊은 무의미로 채색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자신을 이런 깨달음의 세계로 몰고 가는 것은 역시 자신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희식이 삼촌의 행동력이었다. 그는 처음 영준 자신이 느꼈던 바와 같이 대퉁스런 사람도 고리짝 같은 사람도 아니었다. 무슨 비의스런 구석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죽은 누나의 깊은 정을 끄지 못한 채 동분서주할 뿐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희식이 삼촌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그는 한설인 누님의 원기에 덮씌어져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순간이 없다. 그러므로 사색도 행동도 없다. 다만 좌절과 무의가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자기더러 어쩌란 말인가. 영주는 희식이 삼촌의 귀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며칠을 보냈다. 그러나 희식이 삼촌은 끝내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느 날 밤, 아직은 초저녁이었다. 명예에게 설거지를 시킨 후 영주는 혼자서 산을 내려왔다. 국회의원 입부 부자들의 선전벽보를 덕지덕지 쳐바른 차량들이 열띤 스피커음을 토하면서 어둠이 깔린 거리를 내달리고 있었다. 황량한 서울의 거리였다. 아직까지 6.25의 전화가 깨끗이 복구되지 않은 채였다. 고층 건물은 거의 없었고 전쟁의 포화를 면한 식민지 시대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우중충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아직까지 거리에 공중전화 시설이 없던 시절이었다. 우체국에나 가야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영주는 해화동 로터리께로 걸었다. 벌써 많이 어두웠으나 혹시나 야근 근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화동 우체국 건물은 불이 꺼졌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인근 약방에 들어가 전화를 잠깐 빌렸다. 오해수 여인이 가르쳐준 전화번호의 다이얼을 돌렸다. 수화기가 떨어졌다. 네, 오가 다방입니다.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오 여인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혹시 오해수 씨라고 계십니까? 오해수 씨요? 잠깐 기다리세요. 오해수 씨 계세요? 아니, 그분은 손님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뭐예요? 오해수? 그런 사람 없어요. 찰칵 수화기가 끊어졌다. 차가운 금속성 음향이 무슨 날카로운 쇠붙이처럼 그의 내리를 후비듯이 들려왔다. 그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너무나 허무한 단절이었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녀를 그리워한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어쩐지 그녀가 한 것이 그렇게 허무하기만 하지는 않을 듯했다. 그런 물장사 세계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고 있는 그녀가 애송이인 영준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을 턱은 없을 테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전화번호를 주었을 턱은 없을 듯했다. 4.19의 봉기가 있던 날 밤에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실로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괜스레 미워할 필요는 없으나 지난 세월에 그녀가 보여준 그 남다른 행동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가르쳐준 전화번호는 그녀의 거처를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으나 그곳이 오가다방이란 사실을 알려주었다. 영주는 내처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 직접 가보면 또 무슨 연결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그녀가 왜 그 번호를 가르쳐 주었겠는가. 종로 5가에 있는 삼류국장의 어두운 뒷골목에 그 오가다방은 있었다. 목조 건물이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꽤 손님들이 붐볐다. 호루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스토브가 있었다. 연탄 스토브인 탓으로 가스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 물컵을 가지고 온 아가씨에게 영주는 커피를 주문했다. 그런데 말이요, 혹시 오해수 씨라고 모릅니까?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는 아가씨였다. 어쩌면 아가씨가 아닌지도 몰랐다. 오해수라요? 어머, 해수를 어찌하시오잉? 아가씨는 남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언젠가 오 여인에게 그쪽에서 편지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 여인은 남도 출신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어투 속에는 사투리가 완전히 가셔있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 아가씨가 오해수 여인과 동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가씨는 대답을 듣지 않고 주문을 일러주러 주방으로 갔다. 잠시 후 그녀는 커피잔을 날라왔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영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잘 아는 사이인데 1년 전쯤에 시골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럼 영준이라는 학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혜수 친구인데 여기서는 미스송이라고 해요. 저기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은께 여기로 찾아가 보이쇼잉? 그녀는 메모지를 가지고 와 약도를 그려주었다. 어두운 길로 오 여인을 찾아 나서면서 영주는 그녀와 자기 사이에 얽혀있는 끊어지지 않는 어떤 운명의 끈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그녀의 사생활을 알고 있고 그녀의 직업을 잘 알고 있는데도 어쩐 일인지 그녀는 한없이 신비롭고 깨끗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도 역시 낙산 기슭이었다. 판잣집이 개딱지처럼 붙어있는 낙산의 기슭에는 어둠의 장막이 두텁게 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집은 산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이화장 뒤편 가파른 기슭이었다. 오 여인은 남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있었다. 문간채는 2층이었는데 그녀는 2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문을 두들겼더니 문간채의 아래층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작달만한 키에 왠지 차량해 보이는 사나이였다. 저 여기에 오가다방에 나가시는 오해수 씨라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사내의 목소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영 거북살스러웠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그냥 그려려니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나쳐 놓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분명히 예사로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목줄기 한가운데가 어지럽게 금이 간 데다가 입안에는 침을 가득히 물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영주는 그 목소리를 회상하다가 진저리를 쳤다. 잘 아는 사이인데요. 시골서 올라왔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흉측스런 목소리를 의식했는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문을 따주었다. 그리곤 어둠 속에서 영준을 찬찬히 살피더니 문간체의 열린 문을 가리키며 2층으로 올라가도록 손짓해서 일러주었다. 어둠 속이라 확연히는 알 수 없었으나 집은 오래된 적산 가옥인 듯 했다. 흐릿한 백열등 불빛 아래에는 2층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이 윤기를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벽에 나있는 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 안채에는 완전히 침묵과 어둠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사람이 없는 듯 했다. 영주는 윤기나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오르면서 가슴을 옥죄어오는 긴장감을 느꼈다. 아울러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뇌를 느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차라리 벗어붙이고 희식이 삼촌처럼 땅꾼으로 나설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생각일 뿐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공부하는 일이 제일 자신 있을 것 같았다. 아니, 그것만이 자신 있는 일인 듯 했다. 영남의 수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K고교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학업에 정진했던 자신이 아닌가. 몸과 마음을 닦으며 책상 앞에 달라붙는 일 위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진정 진하게의 꿈을 깨끗이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진하게의 꿈을 버린다면 자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영주는 창호지 바른 여닫이 문 앞에 섰다. 커다란 창호지 문 뒤에는 푸르스름하게 형광등 불빛이 내려와 있었다. 오해수 씨 계십니까? 영주는 천천히 창호지 문을 놓고 했다. 방 안에서는 대꾸가 없었다. 외래 들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해수 씨 계십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김영준입니다. 영준은 침착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여인을 부르면서도 자신이 왜 지금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자문을 꺼버릴 수 없었다.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이제 막 컴컴한 어둠 속으로 빨려드는 듯 을씨년스럽고 아득하기만 했다. 좌우간 그녀는 영준이 방문 앞에 나타난 것을 알아채었음에 틀림없었다.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오해수 여인은 방문을 열었다. 방문은 미닫이였는데 부드럽게 열렸다. 평상복을 길게 걸친 그녀가 머리털을 헝클어뜨린 채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배경으로 방의 입구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을 뚜렷이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 있었다. 아, 아름다운 여인이여. 세상은 왜 이렇게도 공평하지 못한가. 이 여자는 무슨 얄궂은 운명처럼 뛰어난 미모와 고운의 심성만을 가졌을 뿐 그 외의 것은 그야말로 빨간 두 손뿐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너무나 없었다. 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녀는 죽음의 물결에 속절없이 휩쓸리고 말 것 같았다. 이제 막상 이렇게 그녀 앞에 서니 그녀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흘렀다. 아울러 그녀의 억제할 수 없는 연민의 정과 복받치는 그리움이 전신을 휘감아왔다. 그러나 영주는 미동도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기만 했다. 마치 장승 같았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 때문일까.
영준 학생. 오여인은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 역시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녀는 영준이 팔을 잡아 끌었다. 어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바닥에는 뜨거운 열기가 한 움큼 담겨 있었다. 남녀가 지나간 세월에 우연히 한두 차례 몸을 섞었다는 사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지도 몰랐다. 열기로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오여인의 가녀린 육신과 좌절과 패배로 멍든 젊은 영혼의 육신은 서로들 거의 동시에 무서운 견인력으로 잡아당겼다. 그들은 오래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오여인의 몸에서는 짙은 땀 냄새가 열기에 섞여 피어올랐다. 영조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황홀감을 느꼈다. 마음을 풀고 오래오래 그리고 깊이 깊이 그녀의 냄새를 자신의 육신 속으로 들이켰다. 2층 방은 온기라고는 없는 다다미 방이었다. 오여인은 부엌도 없는 이 방에서 취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도 방 한 구석에는 월동용 연탄 난로가 설치되었으나 불이 꺼져 있었다. 영주는 여인을 이불 속으로 밀어넣고 계단을 내려와 마당 저편에 쌓아둔 연탄을 몇 장 2층 방으로 옮겼다. 그러고는 불을 지폈다. 연탄이 점차 달아오르자 난로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아 방 안의 습도를 조절했다. 그리곤 산을 내려가 약방에서 약을 샀다. 기왕에 산을 내려왔으니 바천거리와 각종 생활 필수품도 샀다. 영주는 사흘간을 오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의 병구안을 했다. 결국 과로로 인한 몸살 감기였으나 몸의 건강 상태가 워낙 피폐해 있어서 회복이 쉽지 않았다. 느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와 같이 있어 보니 과연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 잘못하다가는 아까운 생명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영주는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사흘간을 그녀의 방에서 기거하면서 정성을 다해 그녀를 간호했다. 그녀의 좁고 썰렁한 방에서 사흘밤을 잤으나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기이한 사실은 아래층의 괴상스런 사내의 방에서 가끔씩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곤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사내의 사탕을 물고 있는 듯한 그 괴상스런 목소리의 기억이 영준에게는 생생하기만 했다. 여러 가지 일로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사내의 방문 앞을 지나치게 되었으나 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언제나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사내와는 두 번 다시 상면하지는 못했다. 이 적산가옥은 그냥 거처하는 방이지 살림을 살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내도 오여인도 다들 방 안에서 끓여 먹고 있었다. 그도 필경 밥을 지어 먹으려면 바깥 출입을 해야 할 텐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의 방문을 노크할 수도 없었다. 저기 아랫방에 사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죠? 오여인이 신혈이 조금 내리고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때 영주는 사내에 대해 물어보았다. 사내의 신분이 궁금했고 혹시나 오여인과 어떤 감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수래요. 가수라니? 노래 부르는 사람 말해요? 네. 그 사람 목소리가 가수 같지 않던데. 목소리?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언제요? 네, 내가 들은걸요. 처음 이 집을 찾아왔을 때 문을 따준 사람이 그였어요. 말을 하지 못할 텐데. 말을 하지 못하더니 그럼 벙어리인가요? 벙어리가 무슨 가수를? 아니에요. 벙어리가 아니에요. 입안에 무슨 종기가 생겼나 봐요. 입안에 종기가? 거참. 듣던 중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가수가? 종기가 조금 생겼다고 말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생긴 종기가 아니죠. 입안 전체를 뒤덮은 종기죠. 침도 못 삼키고. 무슨 종기가 그런 것이 있나요? 거참 괴상스러운 일이군요. 암인가 봐요.
영주는 대꾸를 하지 못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입안에 암이 생긴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소리였고 또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는 더더구나 처음이었다. 설근암이라고 혓바닥에 암이 생겨 입안 전체를 돛덩어리같이 굳어지게 한대요. 너무 불쌍해요. 오여인은 진저리를 치면서 몸을 떨어댔다. 연민의 정과 공포심이 아울러 엄습해 오는 듯 했다. 그래서 요사인 말도 하지 못하던데 영주는 계속 무슨 대꾸를 할 수 없었다. 이 낯설고 개성스런 사내는 이때까지 영준이가 겪어온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끝없는 광란과는 달리 신체의 병마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의 현장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인간의 조건이란 이렇게 엄청난 결함과 고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영주는 이 사내를 한 차례 찾아가 볼 생각을 했다. 서울로 올라와 여러 달이 흘렀으나 그가 직접적으로 사귄 첫 사람인지도 몰랐다. 희식이 삼촌과 명예가 이상하게 얽힌 사이이긴 하지만 결국 혈족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은 또 시골에서부터 잘 알고 있던 터가 아닌가. 오여인과 그 낯선 사내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영준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결국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이었다. 오해수 여인의 병세는 근 일주일을 끌었다. 싱싱한 여자를 겉으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병들어 가물가물하는 여자를 이렇게 한방에서 대하고 보니 여자에 대한 생각이 영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신비스러워 보이던 여자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어쩐 일인지 인간적 애처로움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몸이 허약한 탓인지 오여인은 땀을 많이 흘렸다. 땀을 흠뻑 머금은 자리옷은 그녀의 곡선을 육감적으로 드러냈다. 열이 빠진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여유였다. 두 눈은 더욱 큼직해졌다. 어느 날 밤인가 오해수 여인은 이제는 좀 살 것 같다고 하면서 목욕을 하러 갔다. 오여인을 기다리다가 무료해진 영주는 아래층 사내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듣기에도 희한한 병을 앓고 있는 사내인지라 호기심과 연민의 정이 있었다. 사내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어쩌면 그는 외출하고 없는지도 몰랐다. 영주는 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들겼다.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세게 두들겼다. 형씨 계십니까? 역시 응답이 없었다. 어딘가 외출을 한 모양이었다. 영준이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방문 안에서 뭔가 윽윽 하는 음향이 들려왔다. 그것은 보나마나 사내의 목소리였다. 그리곤 전깃불이 켜졌다. 사내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서 있는 영준을 보더니 들어오라는 신용을 했다. 사내와 조금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했던 영준인지라 스스럼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역한 냄새가 났다. 오해수 여인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준은 중병 앓는 사람의 방에서 나는 냄새이겠거니 했다. 사내의 방 역시 냉골이었다. 그것은 다다미 방이었는데 여기저기가 터져 있었다. 연탄 난로가 가설되어 있었고 긴 연통이 벽면을 향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연탄불을 피워져 있지 않았다. 사내는 방의 안쪽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누워있다가 금방 일어난 듯 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사내는 대꾸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그는 과연 중병을 앓고 있었다. 사내는 영준에게 앉으라는 신용을 했다. 그는 무슨 말이든 짓거리지를 않고서 손짓과 턱짓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영준은 오여인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의 행위를 이해할 것 같았다. 영준은 차가운 다다미 위에 엉덩이를 내렸다. 지저분한 이부자리의 머리맡에는 바이올린이 세워져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괴롭히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요? 사내는 역시 대꾸를 안고 도리질을 했다.
그는 다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는 했으나 그만큼 외로웠던 듯 반기는 기색이 여견했다. 그는 갑자기 뭔가를 입에 가득히 물었다가 이부자리 옆에 놓아둔 양철판 용기에다가 뱉었다. 우물이 금방 입안에서 뱉어지지를 않는 듯 몇 번이나 태태거리는 소리를 내질렀다. 악취도 역하게 풍겨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내는 철판 긁는 듯한 목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그는 이제 거의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영주는 멍청이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내의 처지가 여간 딱한 것이 아니었다. 2층으로 뛰어올라가 불이 잘 붙은 연탄을 한 장 꺼내어 와서 사내방의 난로에 불을 지폈다. 사내는 꽤나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영준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죽기를 결심한 사내일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오여이는 열이 그렇게도 심하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내의 경우 그 경황을 짐작할 수 없었다. 연탄 난로에서는 어느 사이 열기가 전해졌다. 사내의 얼굴에서는 영준에 대한 경계의 빛이 다소 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달가워하지 않은 기색은 여전했다. 방의 인목을 둘러보아도 어딘가 밥을 지어 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밥을 해먹지 않습니까? 사내는 역시 대꾸를 하지 않고 눈만을 멀뚱거릴 뿐이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사내는 품 안에서 무슨 조그만 메모 노트를 끄집어내었다. 그 노트에는 볼펜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내는 왼손에 노트를 올려놓고 볼펜 잡은 오른쪽 손으로 무언가를 끼적거렸다. 그러곤 한 장을 푹 찢어 영준이 코앞으로 내밀었다. 목이 아파서 말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소. 영준이 그 종이 쪼가리를 읽는 사이 사내는 용기에다가 또 오물을 뱉어내고 있었다.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무심코 그 장면을 들여다보던 영준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였으나 우물은 분명히 핏덩어리였다. 패기를 간자도 아닌데 피를 저렇게 토해내는 것일까? 영준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끔찍스러운 노릇이었다. 아니 노형, 무슨 피를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소. 그래서 상처에서 피가 나오는 거요. 그럼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소? 혓바닥과 목에서 나오는 거요. 방사선을 맞고 균들이 대지는 피일 거요. 사내는 계속 아래턱과 목줄기를 쓰다듬고 있었다. 거기에는 검은 수염이 까칠하게 돋아 있었다. 그는 계속 노트 위에 써나갔다. 일가 친척들도 없소? 동생들이 많은데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소이다. 영준과 사내는 계속해서 묘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영준이가 입을 떼서 말을 하면 사내는 그 쪼가리에 적어서 보여주곤 했다. 동생들이 많다니 무슨 뜻일까? 자기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이 동생들이 많다고 했으니 그는 어쩌면 전쟁 고아인지도 몰랐다. 영준은 자신이 나이 또래들의 흔한 전쟁 고아를 생각했다. 사내는 유교가 만들어 놓은 전쟁 고아임에 틀림없는 듯 했다. 전화 속에서 부모 형제를 잃고 주위와 굶주림 속에 내동댕이 처진 자기 또래들은 부지기수였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 그들은 대부분 대여섯 살 날의 미취학 아동들이었다. 장대비 쏟아지는 피난길을 그들은 엄마의 치맛꼬리를 부여잡고 따라갔다. 그러다가 그것을 놓쳐버리기가 일쑤였고 갑자기 엄마와 아빠가 날아오는 총탄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길바닥에 쓰러지면 그들은 옆을 지나가던 어른들의 손에 붙잡혀 남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영주는 일찍 남아한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멀고 먼 피난길을 걸어 내려온 어린 시절의 그 고달팠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두 번 다시 추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신의 의식 기능에서 지울 수도 없었다. 부모가 살아있는 자신이지만 이제는 어쩐지 고아가 되어 있는 듯한 기분에 쌓여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고아가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나이로 부모를 잃으면 그래도 고통은 훨씬 덜할 것이다. 그는 그만큼 성장하였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삶의 틀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만큼 고아가 될 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래도 부모가 죽으면 슬픈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연장현상이다. 그것은 이제 그만 떨어져 나가 땅속으로 묻혀주어야 하는 생명의 마디일 뿐이다. 철판 용기에 계속 핏덩이를 뱉어내고 있는 사내가 어쩌면 이 시대, 이 나이 또래들이 겪어야 하는 운명의 단면인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입안에서 무슨 피가 그렇게 나옵니까? 입안과 목이 딱딱한 살덩어리로 굳어졌어요. 그것이 방사선으로 찢겨져 나오는 거죠.